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준 68세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어요. 집 구조를 유독 자세히 살피고 보험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군요.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걸려온 남편의 다급한 전화.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맨발로 뛰쳐나온 순간 뒤에서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진짜 강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뭘 하면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전원주택 한 채가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집 앞마당에는 계절꽃들이 곱게 피어 있었죠. 장미꽃과 국화가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집의 주인 박순자 씨는 68세였어요. 평생을 식당에서 보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순자 씨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참 예쁘게 잘 자랐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며느리 김미정 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정 씨는 언제나 공손한 말투로 시어머니를 대했죠. 어머님, 집이 정말 좋네요. 앞으로 여기서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자 씨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어요. 미정 씨의 시선이 유독 집 곳곳을 훑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박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살려면 집을 조금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불편해서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리모델링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 신혼집인데. 그렇게 해서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내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부엌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방을 넓히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죠. 심지어 집 앞 땅 일부까지 아들 이름으로 넘겨줬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미정 씨는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여기 벽지는 이 색깔로 하고 바닥재는 저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업체 직원이 대답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꼼꼼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살기 편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한 번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죠. 미정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순자 씨에게는 조금 차가워 보였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수와 미정 씨가 이사를 왔어요. 순자 씨는 기뻤죠. 마침내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자꾸 집과 관련된 이야기만 꺼냈거든요. 어머님, 이 집 등기증서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응?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죠.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등기증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머님, 이 집 평수가 정확히 얼마나 돼요? 글쎄, 20평 정도 될 거야. 시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집값을 묻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민수는 요즘 들어 말수가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업이 힘들어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무슨 사업이 그렇게 힘드니?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민수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더 물어봐도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어느 날 미정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에서 손님들을 자주 접대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손님 접대? 네, 민수 오빠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려고 해요. 순자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손님들이 오시면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미정 씨의 부탁은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손님이 올 때는 2층에 있어 달라거나 부엌은 쓰지 말라거나 전화도 받지 말라거나. 순자 씨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동네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했죠. 순자야, 너네 며느리가 좀 이상하더라. 집 이야기만 자꾸 하던데? 무슨 소리야? 아니, 마트에서 만났는데 자꾸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순자 씨는 김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며칠 후 또 다른 이웃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 동네 시세를 알아봤다던데? 순자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미정 씨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미정이가 왜 집값을 알아보고 다니니? 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민수는 여전히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순자 씨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순자 씨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곤 했어요.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분명 좋은 일이 생긴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순자 씨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괜한 생각인가?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불안하게 들렸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평범해 보이는 집에서 곧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박순자님,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상했어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이거 뭔지 아니? 민수는 문자를 보더니 대충 대답했어요. 아, 그냥 스팸 문자 같은데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와요. 하지만 며칠 뒤에도 비슷한 문자가 계속 왔어요. 보험료 납부 안내, 보장 내용 변경 통지 같은 것들이었죠. 순자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동네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 보험 가입자가 박순자님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자는 박민수 씨와 김미정 씨로 되어 있네요. 수익자가 뭐예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요. 화재가 나면 이 두 분이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순자 씨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보험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받게 되어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 씨에게 물어봤어요. 미정아, 화재보험 가입한 거 아니?
미정 씨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서류가 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 저번에 지원금 신청서라고 말씀드렸을 때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며칠 전에 미정 씨가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이거 지원금 신청서인데 어머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미정 씨가 지원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보험 가입 서류였다고? 네, 어머님을 위해서 가입해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정 씨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속이 쓰렸어요. 왜 속여서 도장을 받았을까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부엌을 살펴보다가 가스레인지 뒤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가스관 근처 배선이 새로 설치된 것 같았는데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벽면을 자세히 보니 최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 흔적이 있었어요. 다른 벽과는 색깔이 조금 달랐죠. 순자 씨는 공사할 때를 떠올려 봤어요. 이 부분은 특별히 공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며칠 후 미정 씨가 또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꼭 2층에만 계세요. 왜? 아래층에 있으면 안 돼? 손님들이 민감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들으시면 안 되니까요. 순자 씨는 미정 씨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집인데 왜 2층에만 있어야 하죠? 그럼 부엌도 쓰지 말라는 거야? 네, 손님들이 가시고 나서 쓰세요. 미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죠. 민수는 이런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만 보며 미정 씨 편을 들었죠.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사업상 중요한 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미정 씨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 맞아요. 2층에 올려두면 돼요. 아래층에만 있으면 되니까. 미정 씨는 누군가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순자 씨는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순자인데요.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가입하셨네요. 보장 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집값보다 훨씬 높은 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자가 왜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가입할 때 그렇게 신청하셨는데요. 변경을 원하시면 방문해 주세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공사업체에도 연락했어요. 저희 집 공사하셨던 분인데요. 부엌 배선 공사를 언제 했나요? 배선 공사는 안 했는데요. 도배하고 바닥재만 교체했습니다. 그럼 가스관 쪽은 누가 건드렸을까요? 저희는 그쪽은 손대지 않았어요. 다른 업체에서 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누가 언제 배선 공사를 한 걸까요?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집 구조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상하게도 부엌과 거실을 잇는 부분에 나무 재료가 많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불에 잘 타는 재료들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벽지도 바닥재도 심지어 문틀까지 모두 목재였죠. 순자 씨는 서랍에서 집 구조 도면을 꺼내봤어요. 리모델링 할 때 받았던 설계도였죠. 도면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부엌에서 시작해서
거실, 복도로 이어지는 부분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불이 번질 경로를 미리 계획해 놓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도면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30분 이내 2층 차단이라는 내용이었죠. 순자 씨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 씨는 미정 씨를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미정아, 공사할 때 누가 배선 공사를 했니? 미정 씨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어요. 배선 공사요? 전기업체에서 했을 거예요. 업체 이름이 뭐야?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정 씨는 대답을 피했어요. 순자 씨는 더욱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보험 서류, 이상한 배선,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 그리고 구조도면의 표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순자 씨는 2층 침실에서 잠들려고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심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별거 중이지만 가끔 연락하던 남편 박철수 씨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순자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톤이었죠. 왜?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즉시 집 밖으로 나와. 빨리. 순자 씨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침대에서 일어났죠. 철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집에서 나와. 위험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정전인가 싶었는데 건너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죠.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1층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와 미정 씨의 목소리 같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죠. 여기부터 시작하고 조심해서 해야 돼. 단편적인 말들만 들렸어요. 순자 씨는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죠. 갑자기 휘발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였죠. 이게 뭐야?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리 없었거든요.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빨리 해. 시간이 없어. 알겠어. 이제 시작할게. 순자 씨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의 전화와 지금 상황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옷을 집어입고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멈췄어요. 1층에서 뭔가 액체를 붓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철수 씨 말이 맞나 봐. 정말 위험한가 봐. 순자 씨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어요. 2층 뒤쪽 창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어요. 높이가 제법 되었지만 아래쪽에 화단이 있어서 뛸만 했어요. 휘발유 냄새가 점점 강해졌어요. 이제는 2층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죠. 더 늦으면 안 되겠어. 순자 씨는 창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내렸죠.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지만 다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순자 씨는 곧바로 일어나서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1층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인지 라이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죠. 순자 씨는 골목길까지 뛰어갔어요. 맨발이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 어귀까지 오자 휘발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퍼져왔어요.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번지는 것 같았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건너편 집에서 아줌마가 나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저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순자 씨 집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김 씨 아저씨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어요. 순자 씨 집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괜찮나? 저도 지금 나온 참이에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가 있나? 불 안 났지? 순자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철수 씨의 낡은 소나타였죠. 차가 멈추자 철수 씨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철수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철수 씨는 순자 씨를 차에 태우며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떠나자. 위험해. 차 안에서 철수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와 미정이가 널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상했어도 설마 자신을 죽이려 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험금 때문이야. 2억이나 되는 돈을 노린 거야.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미정이 친구가 나한테 알려줬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친구가? 응. 미정이가 계획을 자랑했나 봐. 시어머니를 없애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순자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보험 가입, 이상한 배선,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 그리고 구조도면의 표시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2층에 있으라고 한 것도? 그래. 불이 나면 너를 위층에 가두려고 했던 거야. 철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집 쪽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김 씨 아저씨가 소화기를 들고 집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미정이 친구 박영희 씨가 어젯밤에 전화했어. 양심상 말 안 할 수가 없다고. 철수 씨는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영희 씨가 그러는데 미정이가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순자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우리 민수도 같이 했어. 미정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배신이었어요. 평생 키워준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철수 씨도 말없이 등을 토닥여줬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픈 마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의 전화였죠.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순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안 받는 게 좋겠어. 지금은 철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였죠. 차는 동네를 벗어나 경찰서 쪽으로 향했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죠. 다행히 살아나왔네. 철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순자 씨는 맨발을 내려다봤어요. 급하게 뛰어나오느라 상처가 났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으며 순자 씨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순자 씨는 경찰서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 못 이룬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담당 형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부인,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신고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김 형사는 순자 씨가 가져온 보험 서류와 집 구조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네요. 게다가 살인 미수까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분명했거든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함께 일하던 이웃집 청년 정호 씨였죠. 순자 이모님 괜찮으세요? 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정호 씨는 어젯밤 일을 들었다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형사님,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김 형사는 정호 씨를 따로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30분쯤 지나서 나온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부인,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호 씨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전에 미정 씨와 민수 형이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미정 씨가 불나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호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안전 점검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또 뭔가 들은 거 있니? 네. 민수 형이 2층 계단만 막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이면 충분하다는 말도요. 김 형사는 메모를 끄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언입니다. 오후에는 동네 철물점 박 사장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순자 씨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박 사장은 며느리 미정 씨가 며칠 전 이상한 주문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미정 씨가 와서 불에 잘 타는 자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불에 잘 타는 자재요? 네. 처음엔 캠핑용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집에서 쓸만한 것들이었어요. 박 사장은 영수증까지 가져왔어요. 휘발유, 라이터 오일, 그리고 종이 같은 인화성 물질들이 적혀 있었죠. 언제 산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 미정 씨가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 형사는 영수증을 증거물로 수거했어요. 이거면 방화 준비를 한 정황이 명백하네요. 저녁 무렵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철수 씨가 소개해준 김호석 변호사였죠. 김 변호사님, 제 사건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명백한 보험 사기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곧 영장이 발부되고 민수와 미정 씨가 체포될 거라고 했죠. 그날 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요. 주민 안전을 위해 즉시 체포작전에 들어가기로 한 거죠. 김 형사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인, 내일 새벽에 체포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에 계세요. 순자 씨는 철수 씨와 함께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죠.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저희도 증인이 되고 싶어요. 경로당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정이가 평소에 이상한 말 많이 했거든요. 어떤 말이요? 순자 씨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그런 걸 자꾸 물어봤어요.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미정 씨가 평소에 재산 이야기만 계속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계획 범죄라는 게 증명되네요. 김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경찰이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민수와 미정 씨의 대화가 녹음된 거죠. 오늘 밤에 하자. 시어머니는 2층에 있겠지? 응. 평상시처럼 일찍 주무시니까. 그럼 1층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막는 거야. 녹음 내용은 섬뜩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김 형사는 순자 씨에게 연락했어요. 부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체포하는 일만 남았어요. 순자 씨는 안도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꼭 잡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순자 씨 집 주변에 잠복을 시작했어요. 옥상과 뒷마당, 그리고 골목 입구까지 배치됐죠. 이제 남은 건 범인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일뿐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순자 씨 집 주변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경찰들은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죠. 옥상에서 망을 보던 경찰이 무전기를 켰어요. 1팀 골목 입구에 승용차 한 대 접근 중입니다. 김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응답했어요. 확인. 모두 대기 상태 유지하세요. 차에서 내린 건 민수와 미정 씨였어요. 민수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정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미정 씨가 속삭였어요. 그럼 시작하자. 민수는 가방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냈어요. 휘발유가 담긴 것 같았죠.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경찰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현장에서 체포하려면 실제 범행에 착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미정 씨가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해. 혹시 어머님이 깨시면 곤란해. 알겠어. 1층부터 뿌리자. 민수는 휘발유통 뚜껑을 열었어요. 자극적인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죠. 현관부터 거실까지, 그리고 부엌까지. 민수는 차근차근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계단 쪽도 잊지 마. 미정 씨가 지시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아야 해. 민수는 계단 아래쪽에도 휘발유를 뿌렸어요. 순자 씨가 아래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려는 거였죠. 옥상에서 지켜보던 경찰이 무전했어요. 현재 휘발유 살포 중입니다. 언제든 진입 가능합니다. 김 형사는 아직 기다리라고 지시했어요. 라이터를 켜는 순간을 잡아야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미정 씨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불을 붙이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그런데 정말 어머니는 괜찮을까? 민수가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야. 미정 씨는 단호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할까? 응. 부엌에서 시작해서 거실로 번지게 해. 민수가 라이터를 켰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났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김 형사가 소리쳤어요. 동시에 뒷문과 창문으로도 경찰들이 진입했죠. 민수는 깜짝 놀라서 라이터를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불은 꺼졌지만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손 들고 엎드려. 경찰이 외쳤어요. 미정 씨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집은 경찰들로 포위된 상태였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미정 씨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두 손을 뒤로 돌린 채 수갑을 찼어요. 박민수, 김미정,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웃들이 몰려들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경찰차가 여러 대 오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거죠. 어머, 순자 씨 아들이 잡혀가네. 무슨 일이야?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경찰은 증거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휘발유통, 라이터, 그리고 미정 씨 가방에서 나온 기타 인화물질들까지. 이거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과학수사팀 직원이 말했어요. 집안은 휘발유 냄새로 가득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큰 화재가 났을 거예요. 민수와 미정 씨는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정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잡힌 증거는 명백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김 형사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인, 체포 완료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행히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범죄자가 된 현실이 아팠거든요. 경찰차가 떠난 후에도 이웃들은 한참을 수군거렸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네. 순자 씨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며느리와 아들, 시어머니 살해 시도.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죠. 순자 씨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인, 검찰에서 곧 기소할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순천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순자 씨는 검은 옷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철수 씨와 김 변호사가 함께 했어요.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사건 번호 2025-123호 피고인 박민수, 김미정 사건을 개정합니다. 검사석에서 기소 내용이 낭독됐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순자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 2억 원을 편취하려고 공모했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민수와 미정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무고합니다. 미정 씨가 소리쳤어요.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발언해 주세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보험 가입 서류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험 서류가 나타났어요. 가입자는 박순자 씨지만 수익자는 민수와 미정 씨로 되어 있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보험 가입은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으로 집 구조 도면이 제시됐어요. 빨간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도면에는 화재 진행 경로가 미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또한 피고인들은 불에 잘 타는 재료로 집을 개조했습니다. 철물점 박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인 김미정 씨가 휘발유와 인화물질을 구입했습니다. 박 사장은 영수증을 들며 증언했어요. 언제 구입했나요? 사건 일주일 전입니다.
미정 씨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캠핑용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다음 증인은 이웃집 청년 정호 씨였어요. 피고인들이 2층 계단만 막으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제였나요? 사건 사흘 전입니다. 다른 말은 없었나요? 30분이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정호 씨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제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 민수와 미정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밤에 하자. 시어머니는 2층에 있겠지? 응. 평상시처럼 일찍 주무시니까.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죠. 민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견딜 수 없어 했죠. 미정 씨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어요. 저희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휘발유는 이미 뿌려져 있었나요? 네. 1층 전체와 계단까지 골고루 뿌려져 있었습니다. 김 형사의 증언은 정확했어요. 피해자가 2층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계단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민수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 박민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이는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혈육을 죽이려 한 폐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일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선고일 당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해치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김미정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미정 씨는 끝까지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억울해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 씨도 눈물을 흘렸지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민수와 미정 씨는 교도관에게 인계됐어요. 민수는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순자 씨는 잠깐 멈춰 섰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시어머니 살해 시도 사건, 중형 선고. 아나운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보험 사기와 가족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순자 씨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거든요.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 후 순자 씨는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악몽 같은 기억만 남은 곳이었죠. 정말 철거해야겠어?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는 없어. 순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휘발유 냄새와 불안의 흔적들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자 씨, 이사 가는 거야? 경로당 김할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집만 새로 짓는 거야. 여기가 내 고향인데 어디 가겠어. 이웃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 씨가 떠나면 동네가 너무 쓸쓸해질 것 같았거든요.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순자 씨는 마당의 꽃들을 살펴봤어요. 장미꽃과 국화가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죠. 이 꽃들은 어떻게 하지? 저희가 옮겨 심어드릴게요. 정호 씨가 나섰어요. 다른 이웃들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감사해요. 이 꽃들만큼은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이웃들은 정성스럽게 꽃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임시로 각자 집에서 키우기로 했죠. 철거가 시작됐어요. 중장비가 들어오자 집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순자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새 출발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철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자 씨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한 달 후 새 집 공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순자 씨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죠. 부엌은 밝게, 거실은 넓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업자는 순자 씨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공사하는 동안 순자 씨는 임시로 철수 씨 집에서 지냈어요. 별거했던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살게 된 거죠. 이렇게 같이 사니까 좋네.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혼자 있으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들더라. 순자 씨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새 집이 완성되자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순자 씨, 집이 정말 예쁘다.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이웃들의 칭찬에 순자 씨는 뿌듯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에 꽃을 다시 심는 거였어요. 이웃들이 키워준 꽃들을 원래 자리에 옮겨 심었죠. 여전히 예쁘네. 순자 씨는 꽃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새 집에서 첫 손님은 경로당 할머니들이었어요. 여기서 차 한잔 하자. 김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자주 오세요.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냈어요. 순자야,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할머니들은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집 한쪽에 분식집을 열기로 한 거죠. 분식집을요? 철수 씨가 놀랐어요. 응. 예전처럼 음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 이웃들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순자 씨의 분식집은 금방 동네 명소가 됐어요. 이모, 라면 하나 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응, 맛있게 끓여줄게.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 어르신 안전교육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 형사의 제안이었어요. 제가 무슨 강의를요? 경험담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매월 한 번씩 열리는 안전교육에서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은 순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순자 씨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새 집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핀 장미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철수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겨냈잖아. 순자 씨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집 대문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좋은 이름이야. 응.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야. 순자 씨는 꽃을 만지며 웃었어요. 저녁 무렵 동네 아이 하나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해줄까? 국밥 주세요. 순자 씨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어요. 맛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함을 느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삶이 새로운 힘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계절이 한번 바뀌고 순자 씨의 새 집 마당에는 꽃들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분식집도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순자 씨는 평소처럼 참석해서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마음은 좀 편해졌니? 김할머니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순자 씨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다니 정말 대단해.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 어떻게 내가 키운 아이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순자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나만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내려놨어. 미움도 원망도. 할머니들은 순자 씨의 말에 감탄했어요. 순자 씨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상담이었죠. 할머니,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이웃 박할머니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디 보자. 순자 씨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거 보험 가입서인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런 건 반드시 확인하고 도장 찍으셔야 해요. 순자 씨의 조언에 박할머니는 고마워했어요. 순자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순자 씨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분식집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라면 둘이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어요. 할머니, TV에서 본 분이시죠? 아들이.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젊은 부부는 순자 씨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저희도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래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순자 씨의 말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민수가 보낸 것이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아들의 회개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면목도 없지만. 순자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편지에 답장을 쓸지 고민하다가 일단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는 답장을 쓸 날이 오겠지.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가을이 되자 순자 씨의 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어요. 이모 국밥이 제일 맛있어. 동네 중학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많이 먹어라. 한창 클 때인데. 순자 씨는 국밥 그릇을 가득 채워줬어요.
이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순자 씨는 웃음이 났어요. 어느 날 김 형사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어머, 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안부 인사차 들렀습니다. 김 형사는 국밥을 주문하고 앉았어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순자 씨는 따뜻한 국밥을 내주며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사실 수 있다니. 미워하면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순자 씨의 말에 김 형사는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안전교육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순자 씨는 마당에서 꽃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옆에 와서 함께 앉았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해. 뭐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철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순자 씨는 꽃에 물을 주며 말했어요. 이 꽃들처럼 말이야. 한번 뽑혀도 다시 심으면 또 피잖아. 철수 씨는 순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때 동네 아이 하나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해줄까? 순자 씨는 일어나서 아이를 맞았어요. 따뜻한 우동 끓여줄게. 와, 좋아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배신당한 아픔도 법정에서의 고통도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주는 것,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저녁 노을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순자 씨는 부엌에서 우동을 끓이며 작은 콧노래를 불렀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